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에 지친 몸에 원기 가득 채워줄 뿌리채소 더덕이 우리와 함께한다. 추운 겨울 모든 영양분이 뿌리에 집중되는 더덕은 건강한 겨울을 위한 특별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식이섬유와 무기질은 물론 사포닌이 풍부한 더덕은 인삼에 뒤지지 않는 효능과 맛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산에서 나는 고기 더덕과 함께한다. 더덕은 한의학에서 양유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더덕은 진액을 보충해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산후에 젖이 부족한 산모의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고 하여 통유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더덕의 이눌린 성분은 과다한 콜레스테롤이나 체내 지방 성분을 녹이고 배설하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덕은 주름이 깊게 파이지 않고 잔뿌리가 적은 걸 선택하는데,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더덕의 향이 진하다. 사포닌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혈관, 또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더덕. 이 좋은 더덕을 이용하여 더덕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더덕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비타민과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 더덕 무침 첫 번째, 더덕을 손질하자. 미지근한 물에 더덕을 불려놓으면 손질하기도 쉬워지고 쓴맛도 줄어드는데, 손을 이용해 문지르면 주름 사이의 흙도 깨끗이 제거된다. 더덕을 손질하실 때는요, 깨끗이 씻어서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주세요. 주름 사이에 있는 흙이나 먼지가 잘 빠져나오겠죠? 솔로 깨끗이 씻으신 후에 껍질을 벗기셔서 그 껍질은 말려서 볶아서 드시면 훌륭한 차가 됩니다. 더덕을 손질할 때 가장 어려운 껍질 벗기기는 끓는 물에 데치면 쉽게 해결된다. 더덕을 30초 정도 데쳐 표면만 익힌 다음 재빨리 꺼내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 놓는다. 이렇게 하면 더덕의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껍질도 잘 벗겨진다. 더덕의 껍질을 벗길 때는 더덕을 세로로 준 후 칼을 이용해 옆으로 돌려가면서 벗기면 수월하다. 보통 간편하게 더덕을 깐 거를 사오시기도 하는데요. 피가 있는 채로 사오신 더덕이 향기도 훨씬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이때 까기가 좀 불편하지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신 후에 얼음물에 넣으면 이렇게 손쉽게 까실 수 있습니다. 껍질까지 까 손질한 더덕은 방망이로 두드려주는데, 이때 더덕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두드려줘야 한다. 잘 두드려 납작하게 펴진 더덕은 무침을 위해 손으로 큼직큼직하게 찢어 놓는다. 이제 무침의 맛을 더해줄 양념을 만들 차례. 먼저 배를 강판에 간 다음 준비한 더덕에 충분히 부어주고 된장과 고춧가루도 함께 넣어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간이 충분히 배어들면 고추장과 마늘, 물엿, 깨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준다. 오늘 더덕무침에 초벌 양념으로 배즙과 고춧가루, 또 된장으로 간을 했는데요. 된장의 구수한 맛이 올라오면서 배즙이 촉촉하게 해주는 맛있는 무침이 됩니다. 이제 완성된 무침을 접시에 담아내는데, 더덕무침 위에 다진 파를 올리면 완성이다. 고소한 된장과 촉촉한 배즙의 환상조합, 더덕무침.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또 쌉싸래한 맛에 더덕의 좋은 기운이 몸 한가득 햇살처럼 퍼져나간다. 보통 더덕하면 맛도 좋고 영양이 좋은 걸 잘 아시죠? 하지만 보통 더덕을 빨갛게 무쳐 드시거나 아니면 더덕 구이로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좋은 더덕을 가지고 손님 초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저녁 식사에 올릴 수 있는 맛있는 더덕 잡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더덕에는 사포닌이 많아 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잎에 있는 페놀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 예방에도 그만이다. 먼저 깨끗이 손질한 더덕을 반으로 갈라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넓게 펴준다. 납작하게 펴진 더덕은 2cm 크기로 어슷썰기를 해 준비해둔다. 이번엔 더덕 잡무침에 들어갈 또 다른 주인공, 새우를 구울 차례. 충분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새우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천천히 구워준다. 오늘 더덕 잡무침에 들어가는 새우는 제가 단백질 보충으로 넣었거든요. 혹시 새우 대신 오징어나 또 닭고기 또는 소고기를 구워서 넣으셔도 맛있는 잡무침이 됩니다. 더덕 잡무침에 함께할 배는 나박썰기를 하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썰기를 해 준비하는데 썰어둔 오이는 설탕과 소금을 한 스푼씩 넣은 물에 담가 절여준다. 여기서 팁 하나! 오이를 절일 때는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이용하면 더 아삭한 오이의 맛을 즐길 수 있다. 20분 정도 오이가 충분히 절여지면 꺼내 면보를 이용해 물기가 없어지도록 꼭 짜준다. 잡무침에 들어가는 오이는 한번 절이실 건데요. 절이실 때는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절이시면 오이가 더 아삭한 맛이 나고요. 설탕도 같이 넣으시면 간이 맞아서 더 맛있는 잡무침이 됩니다. 이번엔 더덕 잡무침을 위한 소스를 준비하자. 우선 배와 잣, 설탕, 소금, 식초를 넣고 블렌더로 곱게 갈아주면 된다. 더덕하고 궁합이 잘 맞는 배와 잣을 넣고 잣소스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잣이 없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땅콩이나 호두 넣고 갈으셔도 맛있습니다. 이제 요리의 마무리 단계. 평평한 접시에 절여둔 오이와 구운 새우를 가지런히 올린 다음 준비한 배와 더덕까지 올려준다. 마지막으로 갈아 놓은 소스를 더해주면 더덕 잡무침 완성! 향긋한 더덕과 고소한 자심 하나 탄생한 색다른 별미 더덕 잡무침. 아삭아삭한 오이와 통통한 새우까지 곁들여져 겨울철 입맛을 회복시키는데 그만이다. 더덕은 찬 성질이 있어 속이 냉한 체질은 소화장애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찹쌀의 아밀로펙틴 성분이 따뜻하여 더덕의 찬 성분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름은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촉진시키고 단백질과 칼슘 흡수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음식도 약이 된다. 옹골찬 땅의 기운이 담긴 더덕 요리 한 접시면 한겨울 건강도 문제없는데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관지염이나 천식 예방에도 그만인 더덕. 신진대사를 촉진해 노화 예방 지방 분해에도 효과가 있어 온 가족 식재료로 제격이다. 이 겨울 더덕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겨울 별미를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이 겨울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낮아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 등 눈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나빠진 시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건강할 때 꾸준히 눈 건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당근과 블루베리, 연어를 비롯해서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책을 볼 때 50분마다 10분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면서 수축된 눈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모쪼록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막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암과 달리 점막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희귀암인 기스트.
기스트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종양으로 주로 위나 소장에 발생하는데 대장이나 직장 또는 식도, 복막에 생기기도 하며 근육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 기스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위암과는 좀 다르게요. 위암은 점막에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점막 아래층에 근육층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을 기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점막에 염증이나 출혈을 동반하는 위암과 달리 기스트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에 발견되기 힘든데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전신으로 쉽게 전이가 되는 만큼 기스트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장관 기질 종양, 기스트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해마다 2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병명조차 생소한 희귀암과 싸우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희귀암 중에서도요, 기스트, 일명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이름의 암이 있습니다. 위 점막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암과는 달리 점막의 근육층에 발생을 하고요.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 기스트, 이 종양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기스트 암 환자의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난치암에서 치료 가능한 암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기스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유한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기스트, 일명 위장관 기질 종양인데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름이 되게 어렵죠. 기스트는 영어로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스트로말 튜머라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GIST, 기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점막에 암이 생기는, 그러니까 위선암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장관 벽 중간에 근육이나 신경세포를 이렇게 지지하는 기질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기스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위장관에 생기는 암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상피세포에 생기는 암이 아니고 그 위장관 벽에서 생기는 기질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기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장관의 벽에 생기는 것이 이제 기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일반적인 위암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위장관 제일 겉표면에 표피에 있는 점막 상피에 생기는 암을 위선암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이제 흔하고 저희가 위암이라고 그러면 이런 암 종류가 제일 많고요. 그 아래층에 점막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 층에서 생기는 암을 악성 림프종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 근육층이 있는데요. 근육층 사이에 기질 세포들이 있고 그 기질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저희가 기스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생 부위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림을 보시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이 위선암은 여기 보시는 그림대로 점막층, 제일 안쪽에 있는 그런 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점막 하층, 그다음에 근육층이 그 밑에 있는데 이 아래쪽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치가 다르고요. 저희가 내시경으로 일반적으로 점막을 살펴보는 그런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근육층에 생기는 암은 저희가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조금 더 커져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트의 경우 종양을 발생시키는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확인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기질세포 중에 카할세포라 그러는데 이거는 스페인의 병리학자 이름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 카할이라는 사람이 이 기질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임을 밝히게 됐는데요. 이 카할이라는 세포의 역할이 예를 들어 심장을 설명을 드리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겠다, 천천히 뛰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조절을 받게 되는데요. 위장관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움직임이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자율신경계는 어떤 조절이 시작되는데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카할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을 일으키는 기전이 카할세포인데요. 이 카할세포가 어떻게 이제 암덩어리를 만들어내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카할세포라는 게 이제 기질세포에 있는데요. 이 카할세포에 어떤 특정 수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그런 스위치가 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비활성으로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늘어나거나 혹은 분열해야 될 때 이 스위치가 다시 켜져야 되는데요. 위장관 기질종양,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즉 돌연변이에 의해서 외부 신호가 없어도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종양을 만들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스트는 어느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될까요? 네, 위에서 한 70% 정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소장에서 한 30%, 대장 그리고 식도 복막에서도 소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에 보통 단일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장기에 동시에 혹은 시간을 두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저희가 가족성 위장관 기질종양, 기스트로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기스트를 희귀암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적으로 인종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발병률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100만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 동안 한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장관 기질종양, 기스트가 한 20%에서 30% 정도 진단됐을 당시에 악성으로 진단이 되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5세에서 65세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간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이 기스트 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게 유전성이 있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유전된다 그러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드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희귀한 그런 유전 질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전성 기스트 환자의 경우에는 종양 조직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다른 체세포, 몸을 구성하는 다른 세포들에서도 이런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이 됩니다. 유전성은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스트는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암이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좀 보일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층이 아니라 점막 아래 근육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이 아주 커지는 그런 경우에 증상을 이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종양이 많이 커질 경우에는 배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장을 막아서 장 폐색 증상, 그리고 종양이 너무 커질 경우에는 이 종양 자체에서 피가 나는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종양이 갑자기 커지면서 괴사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구멍이 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복막염이나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간이나 복막으로 전이를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드물게 폐나 뼈, 뇌로 전이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련 있는 증상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심이나 구토, 그다음에 흑색변을 보거나 피를 토한다든가, 그리고 식욕 저하나 체중 감소가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그리고 배에서 어떤 종물이 만져질 경우에는 기스트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위장관 기질 종양인 기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기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스트는 자칫 위암과 혼동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질병이다. 위암은 음식물과 접하는 위점막의 세포에서 발생하지만 기스트는 위점막 아래쪽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위암과 달리 기스트는 혈관을 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간이나 폐와 같은 장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최근에 위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오신 거 같아요. 네. 이상이 있다고 들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체중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거 있으셨나요? 예, 며칠 전부터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최근 들어서 한 2-3kg 정도 좀 체중 감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스트는 종양이 복부에 숨겨져 있으며 또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종양이 많이 자란 상태에서는 배에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식욕 감퇴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이제 검진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된 종양인데요. 환자분이 소화불량도 느끼셨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도 있는 거 봐서는 이 종양 자체랑 증상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해서 위치나 그다음에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스트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나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위내시경 검사의 경우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하면서 종양의 모양, 크기, 위치를 평가하고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조직 검사를 진행한다. 조직 검사에서 특징적인 기스트 세포가 확인되고 특정 유전자에 대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에서 양성인 경우 기스트로 확진된다. 최근에 좀 불편하신 데 있었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어지러움 같은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을 보면은 검은색 변을 봐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최근에 내시경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혈변 보니까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네. 싶어요. 이 환자는 일단 위장관 내에 출혈이 있는 그런 종양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종양의 크기나 그다음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혈 있는 거를 봐서는 좀 진행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수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스트가 전이를 시작하면 주로 간이나 복막을 침범하게 된다. 따라서 기스트 진단 시에는 이런 장기로의 전이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며 외과적인 수술로 절제한 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높은 만큼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해야 한다. 진단은 물론 치료가 어려운 기스트. 하지만 최근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이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환자 생존율이 크게 높여졌다. 기스트도 그 악성 종양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이거 자체가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빨리 발견해서 수술할수록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종양 자체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종양이 터지면서 위장관 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발견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나 작은 창자의 장벽에 생기는 일종의 근육 종양으로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고도 불리는 기스트. 흔히 알려져 있는 위암, 대장암과는 다른 성질과 진행 양상을 보여 암 중에서도 희귀 난치암으로 구분돼 왔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은 기스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해답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기스트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위내시경 검사와 CT 검사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기스트를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이제 위 내부를 관찰하면서 종양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를 평가하고 의심되는 부분에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조직을 얻어냈다 그러면 표준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이 방추체 형태 또는 상피세포형 종양세포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런 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염색을 시행해서 양성일 경우에 저희가 확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시경 소견인데요. 위아래 안쪽에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점막인데 볼록 안쪽으로 튀어나오신 게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봤을 경우에 주변 점막 조직이랑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이 아래쪽에 뭔가 이제 이 종양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불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데 그 물건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를 빗대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얻어낸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종양세포들이 불규칙하게 배열이 돼 있고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근육에서 유래된 어떤 악성세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위 내시경으로 이 기스트의 발생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또 필요할까요? 네, 대표적으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내시경은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라 하면 이 초음파 기계가 내시경 끝부분에 달려 있어서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위 벽의 구조를 조금 더 분리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점막
아래에 생겨나는 그런 종양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종양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기스트의 내시경 초음파 소견이고요. 아래쪽에 좀 검은 음영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기스트 종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막 아래쪽에 이런 종양이 있는 것들을 초음파로 확인하고 직접 크기를 재면서 저희가 어떤 종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전이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위장관 기질 종양이 주변으로 이제 침범하거나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내시경과 더불어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기스트의 컴퓨터 단층 촬영 소견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위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검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동그란 이 점선 안쪽에 종양의 위 내부로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스트도 진행 단계가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암의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기스트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고형암은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혹은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스트는 다른 고형암과는 좀 달리 일단 국소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소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장기로 전이 유무가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예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암을 치료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재발인데요. 기스트의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발인 부분인데요. 국소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크기, 세포 분열 정도, 그다음에 어디에 생겼는지, 그다음에 수술할 때 종양이 터졌는지 여부를 따라서 수술 후 재발을 얼마나 할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그래서 크고 세포 분열이 많은 경우에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위보다는 소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수술 당시에 종양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발의 가능성도 높은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스트가 생겼을 경우에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스트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암이라 그러면 방사선 치료나 혹은 항암제 치료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암 치료의 반응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절제만이 유일한 어떤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 혹은 원격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 표적 치료제인 글리백이라는 이메티닙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술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트가 발생한 경우에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법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이런 기스트의 주된 치료 방법이 바로 수술인데요. 만약에 종양이 일정 부분에 국한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전이가 되었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발생한 위치나 혹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쇄기절제술 혹은 위 부분 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수술법 중에서 종양이 크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법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위쇄기절제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술인데요. 일단은 조건이 종양이 크지 않고 주변 장기와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 위에 일부분만 이렇게 도려낸다 혹은 오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절제가 가능하고요. 다른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가장 빠른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스트의 저희가 수술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나 있는 종양이 약간 어두운 색깔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복강경 기구를 통해서 이 종양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제할 부위를 잘 정하고 있고요. 정한 부위를 저희가 겸자로 잡고 자동 봉합기를 통해서 종양을 깨끗하게 위에서 절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종양을 자르고 다시 한번 자동 봉합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제하면서 봉합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꼬매거나 봉합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 없고요. 네. 지금 이렇게 종양이 완전히 절제가 되고 난 뒤에 요거는 저희가 복강 외로 안전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요. 지금 잘 봉합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양이 방금 보신 영상보다 좀 더 크게 되면 부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 종양이 너무 크거나 혹은 이런 생긴 위치에 따라서 위에 일부만 오려낼 수 없을 경우에 저희가 부분 절제나 전 절제를 고려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관 일부를 손상시키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는,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기스트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기존에는 뭐 수술법, 항암요법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가 이렇게 발명이 돼서 획기적인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눈 감고 돌 던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을 여러 개 던지면 어딘가는 맞겠죠. 근데 원하지 않는 부분에도 돌이 맞을 수 있고 그래서 다치거나 망가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표적 치료제는 이제 조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세포에만 작용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더라도 만약에 직장이나 식도 12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조금 위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절제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목표물만을 공격하는 유도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 이메티닙 어떤 약물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고장난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장난 스위치가 작동되는 거를 차단하는 그런 저해제, 그러니까 이런 특정 단백의 활성을 차단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루에 400mg을 복용하시는데요. 이걸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30분 이내 매일 복용하는 그런 용법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심이나 구토, 설사, 피부 발진, 근육통, 두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표적 치료제 반응이 잘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반응이 없는 경우에 혹시 다른 약물 치료제는 없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메티닙이 1차 치료제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드릴 수니티닙이라는 약은 2차 치료제인데요. 이런 기존의 1차 치료제인 이메티닙의 내성을 보이거나 혹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약은 하루 한 번 50mg을 복용하시는데 대신 아까랑은 다르게 매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복용했으면 2주간 휴식하는 그런 주기적인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 약과 관련된 부작용은 피로나 식욕 부진, 구내염, 수족 증후군,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을 치료했다면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될 텐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뭐 이게 수술 받으시고 암이라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뭘 잘 먹어야지, 뭘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충분한 열량이 포함된 식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양질의 단백질, 즉 붉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고 약물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양념이 강하거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은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들을 조금 심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씹어서 식사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일상생활을 제한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피로를 느끼신다면 활동량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네, 그 식이요법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암 환자들 중에는 이 붉은색의 살코기는 회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붉은색 살코기나 뭐 예를 들어 육식이 암에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벌써 장기간 동안 누적된 어떤 효과 때문에 암을 발생시킬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 반대로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만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당장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이 되고요. 아마 이 지금 섭취하시는 단백질이 어떤 암을 발생을 일으키려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걱정 없이 드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식이요법을 비롯해서 기스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밝혀진 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예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하면 저희가 이 기스트라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요, 기스트, 위장관, 기질 종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위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은 위암이 잘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O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O요. 일단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위암과 관련된 몇 가지 인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명시가 돼 있고요. 대신 저희 나라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감염이 돼서 암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 암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사람들을 다시 거꾸로 돌이켜봤을 때 추적을 해봤을 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대한 제균이나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위암 발생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잦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은 위암의 초기 증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잦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위암이 아니라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은 위암이랑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내시경을 받고 그다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과연 암과 관련 있는 그런 궤양이나 염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보다는 세모로 그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세모로 말씀드려야 될 것,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 탄산가스가 위에 들어가면서 위를 팽창시키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배 부름이나 이 소화불량 혹은 이 답답한 느낌들이 팽창이 심하게 될 때 느껴지는데요. 팽창이 많아지다 보면 저희가 트름을 하게 되죠. 네. 탄산가스를 배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위 용적이 줄어들면서 조금 편한 느낌을 갖게 돼서 이거를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탄산수를 가지고 탄산음료를 가지고 위석이라 그래서 음식물들이 오래 정체가 되는 위운동이나 장운동이 저하가 된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에 음식물이 오래 남아있다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바깥쪽에서 수술 이외에는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하는 노력이 내시경으로 탄산수를 주변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산가스와 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끈적한 성분들이 위석을 이렇게 녹이고요. 그래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탄산음료 사용이 어떤 소화불량이나 이 불편한 증상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 소화를 위해서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를까 염려가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이제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탄산수는 별로 소화에 도움이 안 되고요. 단순히 저희가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게만 해주는, 착각할 수 있게 그렇게 느끼게만 해주는 거죠. 네.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OX 어떤 걸까요? 네, 이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우유를 마시면 위 점막이 이렇게 코팅,
감싸지면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산의 공격이나 자극으로부터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있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너무 과량 섭취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산을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자주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속쓰림 증상을 훨씬 더 자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답은 세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무 증상이 없다면 위 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X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환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악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를 조금 게을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또한 증상이 생겨서 저희가 내시경을 그때서야 받게 되면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 질환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위장관 기질 종양은 위에만 생기는 암인가요? 네, 이 기스트가 위에만 생기는 질환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위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한 70% 정도가 위에서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신 위장관이라고 부르는 장기 전체에 다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관 기질 종양은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무슨 병이든 완치하면 좋겠죠. 완치 가능할까요? 네, 위장관 기질 종양을 저희가 발견할 당시에는 한 80% 대부분의 경우가 양성 상태로 진단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 남은 20-30% 정도의 악성 위장관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서 충분히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장관 기질 종양은 수술하고 나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수술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식사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위 수술을 받고 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천천히 조금씩 자주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가 원래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맷돌 같은 역할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잘 가는 역할인데요.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쇠기절제술은 위의 일부분만 저희가 오려내기 때문에 그런 맷돌 기능을 거의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맷돌 기능이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데요. 부분 절제라거나 전절제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시키는 기능들을 많이 저해를 시키고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음식 드시는 것들을 천천히 조금씩 드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스트에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끝으로 위장관 기질 종양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한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스트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기스트는 알면 알수록 보이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환자분들 중에 나는 그냥 위에 혹이 있어서 혹 띄었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기스트라는 병을 가지고 수술 방법도 내가 아는 그런 위암이랑 다르고 약도 물 다른 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스트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가면 훨씬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위장관 기질 종양 기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유한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이 수술법이 해결책이었다면 이제는 표적 치료제까지 나와서 기스트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조기 발견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암의 경우에도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